예,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을 스페셜리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 관세 협상이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간밤에는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 EU하고 관세 협상 타결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 데드라인의 막판 협상인데 글쎄 우리나라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 한 200개국과 미국이 관세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상 레벨의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교나 통상 쪽에서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잘 작동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차례 2+2 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쌀이나 사과, 그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문제, 그리고 미국이 요청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된 디지털 장벽을 제거해라. 이 부분에서도 미국이 양보해 주려면은 최소한 그 4천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나 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 출자를 해준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라는 요구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 한일과 관련돼서 평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은 시장을 내주고 내수시장을 내주고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키는 그 골참 6단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는 건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도대강 간보기식 협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의 신뢰를 잃었고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래도 패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의 쇼맨십상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협상하고 내가 했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국 간의 정상이 지금 만남이 없기 때문에요. 실무단들이 가서 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출장 갔다 그러고 그러죠. 전화 통화하자 그러고 뭔가 좀 패싱하는 느낌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나 또 협상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상을 좀 이끌어가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네, 미국에서 관세와 관련된 숫자를 정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걸 들어줘야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딜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EU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그 합의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사준다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수입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수익 계획을 명확히 제출해달라. 그리고 첨단 산업의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국방비 증액, 대중국 봉쇄와 관련된 전략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보이는 것은 대중국과 관련된 봉쇄 전략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라. 그리고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통신기기라든지 해적 케이블의 사용을 좀 금지해달라. 그리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해달라. 그리고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말고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빅딜 여부, 한국 정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관세율이 국가 전략 목표를 같이 했던 일본처럼 15%가 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체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베트남식으로 19%가 될지 아니면 브라질식으로 50%가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미국하고 협상을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국면은 상상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그죠?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데드라인을 사실은 그 안에 되면 좋겠지만 데드라인을 혹시라도 조금 넘길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혹은 이제 장기적 단기적으로 무역 협상이 미국하고 잘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에 협상이 체결이 안 되더라도 계속 끈질기게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EU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5% 관세고요. 우리가 25%를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상호 관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0.8%포인트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1.5%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 관세가 상호 관세에 그치지 않고 풍목별 관세, 반도체까지도 확산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세계 경제 후퇴에 따른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세계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1.6%, 장기적으로는 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라든지 중소 수출 기업들은 경영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제 부도가 속출하고 산업 공동화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정부는 여기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외교력, 경제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가능성들을 얘기한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네,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뭐 주제가 많아서 다음은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거예요.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에서 15% 관세로 이제 미국하고 타결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일본 주식시장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반응을 했었는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15% 관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네, 15% 관세율은 네. 그 미국, 일본 쪽에서 나오는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네. GDP 성장률이 0.1에서 0.5%, 우리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수치인데요. 이 정도라면은 환율 절하, 그리고 기업들의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극복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14%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여전히 주식시장은 양극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이 참여연 선거에 그 여당이 적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가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240%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외국인이 10%밖에 갖지 않고 있지만 일본이 강등이 됐을 경우에 우리도 재정 수지 악화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후폭풍에서 피해가기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증시는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등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또 주식을 많이 산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힌트가 있잖아요. 네, 일본 주식시장 최근의 상승 배경 또 전망해 주세요. 네, 일본에서 그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2.4%로 가장 최근에 최고치까지 기록을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일본 기업들이 주주 가치 환원과 관련된 자사주 매수라든지 배당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니까 1,8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도 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과 같은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의 그 투자 매력은 총 자산에서 일본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 비중이 무려 2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미 기업이 12%인 점을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은데요. 이 자금을 가지고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연구 개발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본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도 이렇게 일본 기업처럼 자본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썼을 경우에 주식가도 방어되고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미들도 같이 위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위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하고 전 정권에서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였던 거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구조에 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일본을 사는 것처럼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FOMC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갖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 지금은 어쨌든 동결 유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관세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5회 연속 동결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65% 확률로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95%. 페드워치에서. 예,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방어할지, 하지만 공개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징후라든지 단초를 제공했을 경우에 시장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FOMC 내 불협화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FOMC 참가자들이 모두 19명입니다. 이 중에서 본부 이사는 7명인데 7명 중에 2사람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9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제롬 파월을 압박하고 있고,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뭐 연준 공사비 가지고 좀 시비를 걸고 이러는 흐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연준 내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빨리 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위원들, FOMC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 고민들, 어떤 걱정거리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인데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도 있고 펜타닐 관세도 있는데 트럼프가 그 엿장사 가해질처럼 관세를 언제 올릴지, 높일지, 낮출지, 그리고 그 시기를 예상할 수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 예측을 할 때 그 전제 조건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을 좀 미루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하고 그리고 고용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은 관세로 인해서 매달 7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그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게 누가 부담을 해야 될지, 그리고 대형 소매업체 13곳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8%인데 관세로 인해서 3분의 1이 날아가게 된다면은 비용 절감에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고용의 10%인데 이 중에 15%를 고용을 해고시켰을 경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협상, 그다음에 중국 내부의 상황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꽤 주목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반기 경제 운영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대미 통상 문제와 관련된 협의와 관련해서 기본 방침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공동 부유 정책을 적고 시장 개방을 한다든지 민영 경제 활성화를 주장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시진핑의 조기 사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조 원의 소비 부양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비 부양책 여부에 따라서는 하반기 중국 경제 연착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1인당 어린이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연금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의료비도 좀 인상을 시켜주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하반기 경착륙과 관련된 신호보다는 연착륙 신호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3차 무역 합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협상 시간이 다르군요. 일반은 8월 1일인데 여기는 8월 12일까지. 지난번 이제 2차 협상이 있었고 그 뒤에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히토류를 통한 딜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3차 협상 그다음에 이후의 흐름들 어쨌든 중국이
관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협상의 가장 최대 쟁점은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미국 기업들, 듀퐁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독과점 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가해졌던 3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이 해외 진출을 해서 미국에 다시 수출하는 우회 수출과 관련된 통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히토리도 6개월 단위로 연장시켜주면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최악의 국면은 피해가겠지만 여전히 미중 간에는 무역 합의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2차 협상에서의 그 물밑의 카드는 이제 히토리였고요. 이번에 3차 협상에서는 틱톡 문제가 관련된 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실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안 관련된 쟁점들, 전망들 동국대학교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내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